지질이 궁상이다. 진짜. 이게 밥이냐? 그리고 세일 전단지 좀 그만 봐. 남편은 상을 쾅 치며 소리쳤고 아내는 그 말을 꾹 삼킨 채 조용히 달걀 세일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는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혼하자. 나 얘랑 새 인생 시작하려고. 그래, 잘 됐네. 아내는 웃으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거란 걸, 이제부터 한 남자의 인생이 천천히 박살나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해방과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는 반전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밤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선영은 아침 일찍부터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사둔 털실로 남편의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실을 엮어가며 이번 겨울에는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이선영이 뜨개질을 정리하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최재욱은 침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또 뜨개질이야?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아있네. 작년에 사둔 털실이 남았는데 버리긴 아까워서. 이선영이 밥상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그리고 어제 끓인 된장국을 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메뉴가 이게 뭐야? 최재욱이 젓가락을 집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그냥 먹어. 아, 진짜 미치겠네.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고작 반찬이 이게 다야? 아우 정말. 최재욱이 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선영은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왔는데 지금까지의 정을 한순간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나도 아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도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니까. 허이구, 아주 회사 대표 나셨네. 그래, 말 잘했다. 남편이 밖에서 죽어라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넌 집에서 편하게 쓰고 사니 좋냐? 최재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선영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꼈지만 익숙한 듯 반복되는 남편의 말들에 그만 말끝을 삼켰습니다. 아니,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또, 야, 내가 먼저 시작했냐? 네가 살림밖에 안 하는 주제에 아침밥을 이따위로 차려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최재욱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젓가락으로 계란 후라이를 툭툭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여자들 좀 봐. 애는 애대로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에 자기 관리까지 깔끔하게 잘하더라.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푸석한 얼굴에 옷은 몇 년째 그 모양. 같이 다니기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냥. 이선영은 최재욱의 모진 말들이 익숙한 듯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어제 받아온 마트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산기를 꺼내 이번 주 장볼 목록을 적으며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재욱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다 혀를 찼습니다. 너 내 말 무시하냐? 또 그런 거 하고 있어?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달걀 한 판이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세일 중이네. 오늘 장 좀 봐야겠네. 아우 진짜. 지질이 궁상이다. 지질이 궁상이야. 1,000원 때문에 어이구. 최재욱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이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와서 사람 마음 후벼 파는 말만 하잖아. 어이구, 이젠 말대답까지 하네. 이런 집구석으로 매일 퇴근에 들어오는 내 마음은 네가 알기나 하냐? 그 순간 이선영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또 울지? 지가 좀 불리하면 우는 게 주특기지. 그냥 미안하다, 잘하겠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꼭 이렇게 만들더라. 답답하다 진짜. 최재욱은 마지막으로 짜증 섞인 숨을 내쉬고는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이선영은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어느새 두 볼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가정이었나? 저녁 9시 도심의 한 술집. 최재욱은 퇴근 후 서유리와 마주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다리를 꼰 채 짧은 민소매 원피스 위로 손가락을 놀리며 술을 따랐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서유리가 안주를 집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집구석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가 확 밀려온다니까. 최재욱이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데? 서유리는 잔을 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엔 진짜 답이 없어. 살이 확 불어가지고 옆에 앉아 있으면 땀 냄새 나고 숨 막혀. 피부는 푸석푸석, 머리는 떡지고 옷은 목이 다 늘어나가지고 어휴. 아, 진짜 심하긴 하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방치하고 살지? 서유리는 피식 웃으며 소주를 털었습니다. 근데 역시 유리야, 너는 정말 다르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옷도 예쁘게 입고. 최재욱이 서유리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이 뭘 부끄럽게. 근데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서유리가 최재욱에게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아우 짜증나는데 그냥 질러버릴까? 진짜? 오빠 그럴 수 있어? 박력 있는데? 서유리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살기엔 내 인생이 아깝잖아. 너랑 지내면서 회춘 좀 해야지.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이선영을 비난했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오후 3시 이선영은 거실에서 남은 뜨개질을 하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최재욱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빨리 왔네. 이선영이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재욱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유리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려한 화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이선영은 순간적으로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얼어붙은 듯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누구셔?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재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니까 앉아. 그 말과 함께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고 뒤따라온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유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관망하는 냉정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어지러운 머리를 진정시키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표정은 애써 담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최재욱이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젖히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선영이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최재욱이 다시 한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선영은 이내 예상했다는 듯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그래.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최재욱이 서유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한참 고민했어. 유리 씨하고 새 출발하려고 해. 최재욱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미동도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놀라지도 않네. 최재욱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폭탄 선언에 아내가 울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랄 일인가? 요즘 당신 행동 보면 뻔했는데. 이선영이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뻔했다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자고 바람 피우는 티가 좔좔 났잖아. 뭐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당신이 알아서 정리할 줄 알았는데. 이선영의 여유로운 태도에 최재욱은 점점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그렇게 궁상맞게 살면서 남편한테 재미도 못 줘서 이렇게 된 거야. 최재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궁상맞게 살았나? 그걸 몰라서 물어? 맨날 뜨개질에 계산기 두드리고 옷도 몇 년째 똑같은 거 입고 당신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절약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이선영의 말에 최재욱이 찔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언제 당신 잘못이라고 했어? 그냥 어려우니까 아껴 쓴다고 했지. 아, 정말 답답해.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최재욱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제 유리 씨하고 새 인생 살 거야. 좋아. 축하해. 이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최재욱과 서유리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맞는 사람 만난 거잖아. 좋은 일이지. 이선영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재산? 뭔 재산? 설마 뻔뻔하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거야? 최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 집이랑 회사 집은 말이야. 야, 이 집 누구 명이야? 내 명이지. 회사도 내 회사고. 당신이 뭘 했다고 재산 분할을 논해? 최재욱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네.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재욱은 이선영의 순순한 태도가 어색했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은 노터치하자. 이선영이 제안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 있겠어? 뜨개질 도구? 최재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유리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합의 이혼해. 이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최재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호, 준비해 왔네? 당연하지. 미리 준비해놔야 깔끔하게 정리되잖아. 최재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각자 개인 재산 개입하지 않음. 남편이 원하던 조건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잘 써놨네. 그럼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제대로 작성해 왔지. 최재욱이 뿌듯해했습니다.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지?
이선영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찍는 거야? 최재욱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이선영이 서류에 지그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남남이네. 그래, 남남이다. 최재욱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짐 정리하고 나갈게. 이선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디 갈 곳은 있어? 최재욱이 걱정되는 듯 물었습니다.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젠 남남인데요, 최재욱 씨. 뭐라고? 아무튼 최재욱 씨도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선영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래. 최재욱이 영문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선영이 침실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 뭔가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지 않아? 서유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좀 이상해. 최재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담담하네. 두 사람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침실에서 이선영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넣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뒤로 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선영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선영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 정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쁜 거리를 보며 이선영은 가방 속 이혼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영아. 정미경이 들어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정미경은 깔끔한 차림새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여기야. 이선영이 일어나 친구를 맞았습니다. 어머,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뭐야, 이혼하고 이렇게 환해질 수가 있어? 정미경이 이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어. 이선영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진짜야.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으면 이혼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냐? 그런가 봐. 당연하지. 그 인간하고 계속 살았으면 완전 화병 나서 죽었을 거야. 정미경이 메뉴판을 보며 툭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심한 게 아니야. 솔직한 거지.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푸념했는데. 정미경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했나? 많이 했지. 남편이 너를 무시한다고, 돈 얘기만 하면 화낸다고 맨날 그랬잖아. 그랬구나. 이선영이 아이스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산 분할 하나도 안 했어? 정미경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응, 하나도 안 했어. 제정신이야?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재산 분할을 해? 이선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집안일 했잖아. 최재욱이 그러더라.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나누냐고.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럼 너는 뭘 가지고 나온 거야? 정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개인 물건들. 개인 물건이라니? 그럼 돈은? 내 돈 있지. 이선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돈? 무슨 돈? 정미경이 의아해했습니다. 용돈 모은 거.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좀 있어. 이선영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야, 좀 있다는 게 얼만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미경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것보다 좀 많아. 얼마나?
한 15억 정도? 이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경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엥? 뭐라고? 15억? 응. 야,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닌데. 이선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쳤어? 15억이 어디서 나왔어? 나 투자 좀 했거든. 투자? 정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25년 전부터 주식이랑 코인도 좀 했어. 25년 전부터? 처음에는 용돈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더라고. 이선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야? 응. 매달 생활비에서 절약한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투자했어. 최재욱이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알았으면 사업한다고 다 가져갔을 거야.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인간 성격에 그랬을 거야. 근데 어떻게 투자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난 거야? 처음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좀 하고, 비트코인도? 응. 코로나 지나면서 대박 났거든. 이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최재욱은 끝까지 몰랐겠네? 몰랐겠지.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아마 내가 집에서 뜨개질만 하는 줄 알았을 거야. 완전 대박이네. 뜨개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15억을 모았다니. 정미경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안 하기로 합의했어. 재산 분할하면 내가 더 손해지 뭐. 내가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봐. 투자해서 번 돈 다 뜯길 뻔했네. 그러니까 최재욱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선영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게 속으로 완전 좋아했겠는데? 당연히 좋았지.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기는 좀 어려웠거든. 왜?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도 있고. 정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 인간이 얼마나 널 무시했는데.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제 됐어. 다 끝났으니까. 정말 후련하겠다. 응.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런 남편이었으면 진작 이혼했을 텐데. 뭔 소리야, 이혼한 게 부럽다니. 너희 남편은 괜찮잖아. 그래도 가끔 답답해.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서. 정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처럼 변화를 줘봐. 새로운 거 시작하고. 이선영이 커피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억눌러 왔던 자신만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선영은 강남의 한 시중은행 본점에 왔습니다. 이혼 후 자산 정리를 위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투자 상품들을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받으며 이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를 곧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후 이선영은 편안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선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단정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우 오빠? 이선영이 일어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최강호는 대학 시절 경영학과 2년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최강호가 다가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여기서 뭐 하세요?
이선영이 아직 당황한 채로 물었습니다. 나 고객 상담하고 있었어. 너는 여기 VIP 라운지에 웬일이야? 최강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업무 보러 왔어요. VIP 라운지에 우리 선영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최강호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 나는 외부 자산관리 전문가야. 이 은행 VIP 고객들 대상으로 컨설팅 해주는 일하고 있어. 최강호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선영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최강호, 프라이빗 뱅킹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결혼은 잘했어? 최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최근에 이혼했어요. 그랬구나. 미안, 갑자기 그런 얘기해서. 최강호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라니? 2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최강호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대학 시절 밝고 순수했던 이선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이선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시간 있으면. 최강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상담 기다리고 있어서. 괜찮아.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해 볼게. 최강호가 직원에게 다가가 몇 마디 나눈 후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정도 여유 생겼어.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하자. 은행 1층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인데도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지? 30년이요. 이선영이 대답했습니다. 30년. 벌써 그렇게 오래됐구나. 최강호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셨어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했었는데 10년 전에 나도 이혼했어. 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최강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때 우리 왜 헤어졌는지 기억나? 최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치. 최강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정말 어리석었어. 최강호가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절엔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었으니까. 이선영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나보니까 참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괜찮아요. 이선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지냈길래 이혼을 한 거야? 최강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무시했어요. 궁상 맞다고 하고 관리 좀 하라고 하고. 이선영의 목소리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너한테? 최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람도 피웠고요. 마지막에는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완전 미친 자식이네. 최강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덕분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잖아요. 이선영이 밝게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최강호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선영이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려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혹시 복수 같은 건 생각 안 해? 최강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선영의 눈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네, 복수요? 남편이 2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엔 억울하지 않아? 사실은 저도 생각은 해봤죠. 이선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어떤 식으로? 그냥 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빼앗는 거. 그게 뭔데? 돈이죠. 그 사람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최강호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남자는 일단 능력이긴 하지. 혹시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해 봤어?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네. 정말요? 나는 금융계에서 15년간 일했잖아. 이런 일들 많이 봤거든. 어떤 일들요? 욕심 많은 사업가들이 잘못된 투자에 손 떼다가 망하는 일들. 최강호의 눈에 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데 그 남편 직업이 뭐야? 작은 유통회사 사장이에요. 회사 규모는 많이 작아요. 직원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요즘 경영난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이선영이 설명했습니다. 경영난이라. 완벽하네. 완벽하다고요? 경영이 어려우면 돈에 더 목말라 하거든. 그럴 때 고수익 투자 얘기만 나와도 귀가 솔깃해지지. 최강호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투자가 있나요? 물론 있지. 문제는 대부분 고위험이라는 거야. 고위험이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최강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지. 만약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회사는 물론 개인 재산까지 싹 다 날릴 수 있어. 근데 그거 불법은 아니죠? 이선영이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만 제공하는 거야. 판단하고 투자하는 건 본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이득 보는 건 없잖아. 최강호가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한번 해볼래? 최강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저도 여태 당하기만 한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 인간 완전 바닥으로 추락하는 걸 꼭 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감사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뭘? 30년 전에 지켜주지 못한 걸 이제라도. 최강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응?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야. 너를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 지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신기해요. 운명인가 봐. 최강호가 이선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선영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최강호가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 너무 반가워서. 괜찮아요. 이선영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 구체적인 작전을 세워보자고.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며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이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최강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이선영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최재욱은 거래처 사장과 골프를 치기 위해 강남의 한 고급 골프클럽에 왔습니다. 요즘 경영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오랜만에 골프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18홀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옆 락커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나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8%요? 아, 좀 아쉽네요. 지난달이 45%였는데. 최재욱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달에는 50% 넘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그 남자가 최재욱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통화 소리가 컸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최재욱이 대답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품격 있는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최강호라고 합니다. 최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나요? 최강호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유통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개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서 아까 수익률 얘기를 하셨군요. 최재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월 수익률이 30%대가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월 30%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면 다음 달에 그게 1,3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최재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맞아요. 운이 좋았죠. 요즘 좋은 투자처를 찾았거든요. 최강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투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해외요? 최재욱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쪽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그런 좋은 투자처가 있군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고급 정보거든요. 최강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고급 정보라고요? 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최재욱이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융계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인맥으로 알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개인 투자만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덕분에 수익이 엄청나요. 최강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저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최재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사업이 어려우시군요. 요즘 워낙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럼 더더욱 투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업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최강호가 조언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정말 괜찮은데. 최강호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혹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최재욱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왜 안 되나요? 저도 투자자 신분이라서 다른 분들을 직접 소개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최강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재욱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혹시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강호가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프로젝트 소개 자료예요.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최재욱이 기뻐하며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뭔가요?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비공개거든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시면 안 돼요. 최강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비공개인가요?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거든요. 소문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투자 최소 금액이 좀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1억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최재욱이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요? 네, 그래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좀 많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최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그렇게 좋나요? 뭐 매달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제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45% 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정말 관심 있으시면 빨리 연락해 보세요. 왜요? 이런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 모집도 한정적이고. 최강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연락해 볼게요. 탁월한 결정이십니다. 최강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뭐요? 다 같이 잘 되면 좋죠. 같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두 사람은 명함을 교환하며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최강호가 떠난 후 최재욱은 혼자 팜플렛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프리미엄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라는 제목과 함께 화려한 리조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월 30% 수익률이라. 최재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최재욱은 점점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회사 경영난도 해결할 수 있고 개인 재산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재욱은 서유리와 만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리야, 오늘 골프장에서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 누구인데 오빠? 서유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투자 전문가인데 월 수익률이 30%가 넘는데. 30%? 정말? 응,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다더라고. 최재욱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아? 40% 넘을 때도 있다던데? 와, 대박이네. 서유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지?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럼 투자하는 거야? 아직 고민 중이야.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최재욱이 팜플렛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1억. 1억이면 적진 않네. 서유리가 팜플렛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써야 하는데 좀 위험하잖아. 그래도 월 30% 수익률이면 해볼 만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 서유리가 최재욱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긴 해. 오빠가 그런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려준 거 아니야? 오, 맞는 말인데? 최재욱이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나는 오빠를 믿어. 오빠 판단력 좋잖아. 서유리의 말에 최재욱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좋았어, 가보자고. 우리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서유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재욱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유리는 혼자 앉아 팜플렛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대로 걸려들었어. 드디어 시작이네. 서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6개월 전 이선영이 아직 최재욱과 이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선영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재욱은 또 늦게 들어온다며 연락도 없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지만
이선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선영이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누구지? 이선영이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최재욱 씨 댁 맞나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어떤 일이시죠? 이선영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최재욱 씨에 관한 일이에요. 여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 관한 일이라니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선영이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을 한 모습이 이선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율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율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희 남편이랑 어떤 관계신지 이선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서율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세요. 이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 분을 집에 들어오시라 할 순 없죠. 이선영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최재욱 씨가 저랑 만나고 있어요. 서율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율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선영은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이 화나는 것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상간녀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 시간에 찾아와? 네 남편 내가 가로챘으니 조용히 찌그러져라. 이선영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상간녀가 집에 들어오시겠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아니면 돌아가고. 이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율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 드릴게요. 편지?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어요. 서율이가 편지를 이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이걸 왜 받아야 하죠? 이선영이 손을 뒤로 뺐습니다. 부탁드려요. 꼭 읽어주세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장난하나? 그럼 여기 두고 갈게요. 서율이가 편지를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가져가요. 이선영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읽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서율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뭘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편지에 써놨어요. 서율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봐요. 이선영이 불렀지만 서율이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현관 앞에 놓인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봉투에 이선영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선영님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저는 서율이라고 하고 최재욱 씨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은 요즘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꽤나 긴 내용이었습니다. 이선영이 편지를 읽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충격적인 배경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선영은 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유리 씨 맞나요? 저 이선영이에요. 아,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유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정말인가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근처 카페로 할게요.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이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여자라니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이선영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서유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 이선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서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읽고 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나요? 서유리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차분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이선영보다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선영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커피 주문하시죠. 서유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주문한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에 써 있던 게 정말인가요? 복수라는 것도? 이선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최재욱 그 새끼가 제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서유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최재욱 그 인간이 유통업체 사장이라며 접근했어요. 대량 납품 계약을 맺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요구했거든요. 이선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총 3억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공장도 담보로 잡히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준 거예요. 그런데 사기였다는 거군요. 네, 계약서는 가짜였고 납품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공장, 집, 그리고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셔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소는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이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영은 최재욱이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믿음을 얻은 다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과 사업 모든 걸 망가뜨릴 계획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다가갔죠. 서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영 씨도 그냥 같이 망하게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재욱 씨와 지내면서 선영 씨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항상 나쁘게만 말하더라고요. 서유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돈도 못 번다, 궁상 맞다, 여자답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에 동조하는 척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요. 이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영 씨가 불쌍하더라고요.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영 씨까지 피해 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이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영 씨에게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걸요? 서유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세요. 집이랑 회사 지분 다 반반으로 나누시라고요. 원래 전업주부라고 해도 공동으로 기여한 걸로 인정받아서 부부의 재산을 반반 나눌 수 있어요. 반반이란 말이죠. 제 재산까지 억지로라도 받아내세요.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서유리가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리 씨는 어떻게 복수할 계획이에요? 이선영이 되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유리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선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복수하고 싶거든요.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같이 해보면 어때요? 이선영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선영 씨는 피해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도 개인 재산이 좀 있어요. 남편 몰래 투자해서 모은 돈이 15억 정도 있거든요. 25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서유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15억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재산을 분할하면 오히려 손해겠네요. 네. 어차피 저는 재산 분할해봤자 손해니까 제가 이혼하면 유리 씨가 제 남편한테 집을 공동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제가 복수를 성공한 후에 집값의 반을 서유리 씨가 가져가세요. 이선영이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서유리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가지지도 못할 거. 반이라도 누가 뺏어가야 속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서유리가 물었습니다. 일단 유리 씨는 계속 남편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지내세요. 알겠어요. 저는 이혼을 미리 대비할게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오빠가 조만간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선영 씨 불만만 얘기하거든요. 서유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이혼 후에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죠. 어떤 방법으로요? 돈으로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가장 욕심내는 게 돈이잖아요. 이선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혼 후에 다시 만나서 세워요. 지금은 서로 연락처만 알고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유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 인간하고 살아온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25년간 참아온 분노를 터뜨릴 때가 됐어요. 유리 씨도 아버지 원수를 갚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나쁜 놈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네, 그렇게 하시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선영은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가 생긴 것입니다. 복수라. 이선영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참아온 분노가 이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이선영은 서유리와 최강호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선영아. 최강호가 먼저 도착해 이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그런데 함께 온다는 분은
곧 올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잠시 후 서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이 손을 흔들어 자리를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리 씨,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최강호 씨예요. 안녕하세요. 최강호입니다. 최강호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서유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이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유리 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응, 얘기해봐. 유리 씨는 사실 제 남편의 바람 상대예요. 최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람 상대? 네. 하지만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선영이 서유리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최재욱에게 사기를 당해 파산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까지.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최강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함께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흥미롭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최강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번에 오빠가 말한 계획 있잖아요. 아, 그거.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서유리 씨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이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요? 유리 씨가 옆에서 투자를 부추기는 거예요. 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선영아, 내가 구체적인 방안이 떠올랐어. 내가 유리 씨한테 설명해 줄게. 최강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사기성이 짙은 투자예요. 사기라고요? 서유리가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는 고수익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죠. 그 다음에 더 큰 투자를 유도하고, 그러면 결국 모든 돈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최강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사기에 빠뜨리는 거네요? 이선영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니까 법적 책임은 없어요. 완벽하네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얼마나 투자하게 만들 것인가. 최강호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최재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 맛을 보면 더 큰 돈을 투자할 거예요. 서유리가 최재욱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1단계로 1억 정도 투자하게 하고 수익을 보여준 다음 2단계나 3단계로 더 큰 돈을 넣게 유도하는 거네요. 이선영이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다음 단계에서는 회사 자금은 물론 개인 재산까지 모두 털어넣게 만들어야 해요. 최강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하게 할까요? 서유리가 궁금했습니다. 신용대출도 받게 하고 집이랑 회사 자산도 담보로 잡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사기꾼들이 언제 먹고 나를 줄 알고? 서유리가 물었습니다. 최재욱이 모든 재산을 투자에 쏟아부은 다음에 저희가 움직일 거예요. 최강호가 답했습니다. 그때 사기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보하는 거죠. 이선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리 씨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이선영이 강조했습니다. 제가요? 네. 최재욱 옆에서 계속 투자를 부추겨야 하고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한 타이밍을 저희에게 알려줘야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욱이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서유리가 자신했습니다. 그럼 일정을 정해볼까요? 이선영이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한 달 정도 후에 첫 수익을 보여주고요. 최강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2단계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2, 3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초쯤에는 모든 게 끝나겠네요. 이선영이 계산했습니다. 맞아요. 그때쯤이면 최재욱은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될 거예요. 최강호가 확신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완성됐네요. 이선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 최강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저를 무시하고 유리 씨 아버님을 망가뜨린 그 나쁜 놈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선영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유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개월 후, 최재욱은 회사 사무실에서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한 1억 원이 2달 만에 1억 7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유리야, 정말 대박이야. 최재욱이 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서유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투자 수익금이 들어왔어. 7천만 원 수익이야. 정말 축하해. 서유리가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그럼 더 투자할 거야? 당연하지. 이번에는 좀 더 큰 금액을 넣어볼까 생각 중이야. 최재욱의 목소리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한 10억 정도? 인생 한 방이지. 10억?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해? 서유리가 놀란 척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이랑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돼. 몰빵하는 거야, 그냥. 대출이라니 위험하지 않아? 뭐가 위험해? 2달 만에 70% 수익률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지. 최재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긴, 오빠 말이 맞아. 지금은 대출을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래, 유리야. 지금이 기회야. 더 늦으면 투자 마감될 수도 있어. 다음 날 최재욱은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 대출 금액이 좀 큰데요.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을게요. 담보까지 잡으시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괜찮아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거든요. 최재욱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최재욱은 서유리와 만나 대출 승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10억을 구했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풀대출 땡겼어. 상금융권에 사채까지 겨우 모았다. 정말? 그런데 사채라니? 그건 계획이 없었잖아. 서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몇 개월 후면 20억이 넘게 돌아올 텐데. 우리 함께 부자 되는 거야. 최재욱이 서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확신한다면 나도 믿을게. 서유리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역시 내 여자야. 곧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서유리는 조용한 곳에서 최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 씨,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최재욱이 10억 추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사채까지 끌어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최강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언제 폭로할 거예요? 투자금이 들어간 후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야 돈을 빼낼 수 없어요. 알겠어요. 선영 씨한테도 알려드릴까요? 제가 연락할게요. 최강호가 곧바로 이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드디어 때가 왔어. 정말요? 최재욱이 10억을 추가 투자했어. 집까지 담보로 잡고. 이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이제 폭로하면 되는 거죠? 일주일 후에. 그때까지 기다려. 알겠어요. 드디어 복수가 완성되는군요. 일주일 후 이선영은 집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최강호가 미리 전해준 사기 프로젝트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선영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신고 코너에서 상세한 제보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투자 사기 제보, 프로젝트명 프리미엄 해외 리조트 개발, 사기 수법 허위 계약서, 존재하지 않는 개발업체. 이선영은 최강호가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가짜 계약서, 조작된 수익률 자료, 허위 개발업체 정보까지.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선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재욱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재욱 씨죠?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요? 최재욱이 당황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투자하신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라니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로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최재욱은 급하게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투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괜히 해외 개발 상품을 유치했다가 하필 그게 사기일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단이라니요?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계좌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현재로서는 환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욱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날 저녁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재욱은 텔레비전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대출 나간 지 첫 달인데 벌써부터 이자가 연체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상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좀...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 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마 경매에 넣는다고요? 아니, 첫 달부터 이자 납입을 못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최재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최재욱은 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 망했어. 뭐라고? 투자한 게 모두 사기였어. 10억이 모두 날아갔어. 서유리가 충격받은 척했습니다. 그럴 리가. 정말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갈 거래. 빚도 엄청나고. 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최재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최재욱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았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지 못했습니다. 10억의 빚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된 최재욱. 완벽한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2개월 후 을지로의 한 허름한 고시원. 최재욱은 컵라면을 끓이며 1평 남짓 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짜리 고시원. 이것이 그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아씨. 최재욱이 욕설을 내뱉으며 라면을 적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유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최재욱,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네. 나는 서진수의 딸이야. 기억나? 3년 전에 네가 3억으로 망가뜨린 그 사람. 우리 아버지는 너 같은 개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병으로 죽었어. 이제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잘 살아라, 이 더러운 놈아. 최재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수. 그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3년 전 사업 초기에 속여서 돈을 뜯어낸 사업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최재욱이 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유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는 사용 중지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리. 최재욱이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최재욱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재욱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몇 달 만에 확 늙어버린 얼굴, 구부정한 어깨, 이선영에게 그토록 궁상맞다고 비난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최재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최재욱은 용기를 내어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여유롭고 당당한 톤이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누구시죠? 이선영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나야, 최재욱.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25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응, 당연히 안 되지. 우리는 이미 남남인데. 선영아, 제발. 당신 덕분에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고마워. 이선영의 말에 최재욱이 절망했습니다. 그럼 그냥 한 번만 만날 수는 없을까? 왜?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게. 이선영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 최재욱은 구겨진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선영아. 최재욱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앉아. 이선영이 걔한테 명령하듯 차갑게 말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응, 나는 25년 만에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어. 나도. 많이 변했지? 최재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많이 변했네.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지질이 궁상맞다고 했잖아. 이선영의 말에 최재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금 당신 모습이 딱 그래. 정말 지질이 궁상맞아 보여. 이선영의 차가운 말에 최재욱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용서해줘. 용서? 25년 동안 날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할 때는 빈손으로 쫓아낸 사람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 정말 잘못했어. 최재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보기 흉해. 궁상이다 진짜. 쯧쯧. 이선영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집도 돈도 회사도 모든 걸 잃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을까? 최재욱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선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재욱,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한테 난 그냥 궁상맞은 여자잖아. 선영아,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고 했잖아. 그건 맞아. 나 같은 여자랑은 못 사는 게 맞지.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
이선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선영아, 제발. 최재욱이 소리쳤지만 이선영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최재욱은 혼자 남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재욱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최재욱이 중얼거리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런 화려한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재욱의 처량한 몰락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이선영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최강호가 앉아 함께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최강호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풍경을 혼자 봤다면 아쉬웠을 텐데. 이선영이 최강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선영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부모님 반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최강호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지금이 더 좋아요.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인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은 서로를 제대로 알고 선택한 거니까. 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선영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최강호가 자연스럽게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걸.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보러 가시겠어요? 무슨 이벤트요?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해변에서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와, 좋네요. 가볼까요? 이선영이 최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백사장에는 이미 많은 커플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 최강호가 조용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이 모래 위에 앉아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선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만큼 예쁘지는 않아. 최강호가 이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이선영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아. 네. 나랑 결혼해 줄래? 최강호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이선영이 깜짝 놀라 최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을 기다린 거야. 최강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빠, 30년 전에 못해준 프로포즈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최강호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불꽃놀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선영, 나와 결혼해 줄래?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혼한 여자인데. 나도 이혼한 남자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의 너만 중요해. 하지만, 선영아, 대답해줘. 최강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최강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이선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강호가 이선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예뻐요. 너만큼 예쁘지는 않아.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나도야. 25년 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거든요. 이선영이 최강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맞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파도가 백사장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디서 살고 싶어요? 네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아요. 그럼 여기 제주도는 어때? 최강호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응.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좋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이선영의 드레스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오빠. 나도 사랑해, 선영아. 두 사람이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별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50대 중반에 찾은 진정한 사랑. 이선영은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를 보거나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밤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밤의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